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등촌 주공아파트도 있나봐요. 오늘은 둔촌 주공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의 강동구. 재건축 이야기가 아마 이 재건축해서 다 부시고 이제 짓고 있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지금은. 공사 중인데 네.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 걸려서 분양가를 얼마나 하느냐를 놓고 좀 싸우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예. 제 거는 아니라서 거기까지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상욱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게 가장 눈에 좀 띌 만한 부동산 뉴스였나 봐요. 둔촌주공. 네, 둔촌주공 분양이 뉴스로 갖고 온 게 네. 그러니까 뉴스는 뭐냐면은 대출이 막히는데 둔촌주공 분양하면 현금 부자 잔치되냐 이런 비판적 뉴스였는데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해서 예. 원가 네.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정확히 말하면 택지비에도 가산비 항목이 있고 건축비에도 가산비 항목이 있어가지고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분양가의 택지비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산비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심의할 때 이거는 포함이야 미포함이야 이거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저기서는 이거 포함하던데요. 우리 지자체는 안 해.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국토부가 아예 분양가 심사 매뉴얼이라는 거를 개정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분양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거꾸로 말하면은 분양가를 조금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그런 지자체가 만약에 뭐 행해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 분상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인정 안 해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건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분양 가격이 그 사업 주체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그런 논란이 없도록 그리고 이 지난 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개선이 나온 이유도 간담회 하고 했거든요. 사업 주체하고 이런저런 간담회 해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안 해주고요, 뭔 안 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개선해줄게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제 올라갈 개연성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분양 사이트라고 하는 둔촌주공 단지 재건축이 예. 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개선안을 통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25평형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냐 안 넘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9억 원 안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었어요? 예. 워낙 깎으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전에도 심사를 받긴 받았죠. 예. 네, 아니, 표가 있는 것 같아요. 표로 한번 보시죠. 볼까요? 그럼. 아, 네. 기준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번 개선 내용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띄우고. 아, 예. 이건 좀 요거는 이제 이따가. 심사 매뉴얼 개정 내용이고 네. 제가 과거를 좀 알아야 예, 되니까. 예. 이거 또 너무 이런 옛날 얘기하면 좀 할아버지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정확히 말하면은 네. 2013년부터 분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해왔고 네. 2014년 12월 말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저희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율화를 하게 돼서 네. 2015년 4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공 택지에는 예. 분상제가 적용되고 민간 택지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15년 4월에 사라지고 나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07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셨겠지만은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가도 되나요 하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양가를 8년 동안 네. 분상제 적용을 받다가 천정이 열리니까 분양가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2015년 4월 5월에 있었던 그런 서울시 분위기는 뭐냐면은 분양가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그 조합의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개포동에 분양하던 한 단지에서 그럼 우리 약간 용감하게 올려볼까?
네, 한번 올려볼까? 직전에 가장 높았던 분양가가 반포 쪽에 3천 후반대인데 우리는 5,05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네. 이렇게 평당. 하고, 네, 와. 하고 신청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분상제를 자율화하자마자 그 종전 직전에 분양했던 민간 택지 최고 분양가 3천만 원 후반대보다 거의 깨져버리는구나. 30% 높은 와. 그 분양 신청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갑자기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국토부가 등장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는 자율화됐지만 분양 보증을 모든 분양 주체는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려줄게 이 가이드라인대로 분양가를 산정을 해라 이렇게 안 그럼 보증 안 해준다. 네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증 주체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걔네가 거의 그렇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110% 룰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110%예요? 직전 분양했던 최고 분양가보다 10% 높게까지 가능하다. 그걸 넘지는 마라. 그렇죠. 10%만 네네. 높여도 10%만 높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갖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택 공급 지역이 좁았던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둔촌주공은 강동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그 입지가 송파구에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버스 타면 강동구 바로더라고. 맞아요, 버스. 거의 붙어 있는데 어. 강동구가 좀 넓어가지고 그 고덕 지역에 있는 그 중아파트 단지들 재건축이 그때 한참 되고 네. 그러면서 분양가를 2천만 원 중반으로 잡고 있던 타이밍인데 근데 허그의 주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따르면 그거보다 10% 높아야 되잖아요. 실제 시세는 거의 송파구 아파트 가격에 인접해 있는데 네. 그 강동구 거를- 가격에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타이트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110% 룰을 지킨다는 게. 예. 그래서 그게 2,900만 원 후반대가 되는 거고요. 예. 2,900만 원 후반대 25평 공급하면은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격을 이제 조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말 나오는 게 조성원가가 거보다 비싸다. 조성원가가 거보다 비싼데 어떻게 원가 이하로 분양하냐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2019년 12월 달에 뭐가 생겼죠?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네. 그 적용이 돼버리게 된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는 다시 또 분양가 할만하네. 상한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도부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지역에 고가주택에만 적용을 하는 거고 분양가 상한 지역은 분양가로 가는 거니까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으로 돼가지고 네. 이거를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분양을 보니까 분양가가 제대로 좀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분양가를 너무 높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9년 12월 달에 그 두 가지 규제를 신설했는데 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보증을 서지 않겠다.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게 한 꼭지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게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관행이었는데 네, 예. 9억 넘는 주택은 알아서 그냥 중도금을 마련해라. 소위 은행에서 안 빌려주겠다. 아니요. 보증을 안 서주니까 은행에서 빌려주기가 쉽지 않죠. 그러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증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건설회사가 망하면 네네네. 담보를 경매에 붙일 수 없게 되니 네. 그게 두려워서 못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풀긴 풀었냐면은 예, 예. 민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그 중도금 총액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자기네가 이거 우리 그냥 회사가 줄게. 네, 내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예. 나를 믿고 그 중도금 대출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걸 민간 보증이라고 하는데 네. 민간 보증 방식으로도 풀었는데 그건 건설사 맘이어서 이것도 그 고가에 굉장히 엣지 있는 지역은 건설사가 조합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보증을 서주고, 서주고. 네. 어. 아닌 데는 굳이 내가 뭐 알아서 준비하세요. 약간 또 이런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또 홀수 중도금 회차만 납입하면은 괜찮다더라 해서 1회차, 3회차, 5회차는 내고 뭐 2, 4, 6회차는 안 내고 미루다가 그냥 지연 이자 정도 내도 된다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보증을 안 해, 분양가 네. 중도금 대출 안 해주니까 돈은 네. 없고 네네네. 그렇다고 돈을 안 내면 소유권이 박탈당하니 네, 두 번 연달 안 내면은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홀짝으로 그 띄엄띄엄 하자. 그래서 1, 3, 5회차 내고 나머지는 지연이자 내고 뭐 이게 이 중도금 이 관련해서 한 가지 규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당시 금수저 청약이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막 그런 고가주택 분양을 하는데 특공제도가 있었는데 네. 그런 고가주택을 신혼부부가 당첨이 된다는 거는 그 신혼부부는 부모가 잘 사는 그런 금수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공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 신혼부부 특공 특공이나 없이. 이런 거. 신혼 생초에 다자 네. 이런 게 예. 9억 넘는 주택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19년 12월에 분상제 적용과 함께. 예. 그러면 지금 시점 돼 가지고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그래 뭐 여러 가지 민간 단체 요구 사항에 맞게 좀 완화하고 통일화하고 표준화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과연 평균 분양가가 3,700만 원이 넘으면 25평이 9억 원을 터치하게 되는데 네. 그 금액을 건드리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아.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중도금 보증, 그러니까 주도보에 중도금 보증이 없고 일단 없고. 제일 중요한 게 특공이 사라지게 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특공이 사라지고. 네네. 아, 9억이 넘어가면 네네네. 근데 이 특공이 사라지는 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백프로핑에서 네. 지난번에 분양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뤘었고 네. 국토부가 순수 추첨제 특공을 추가한 거 아시죠? 네. 예. 네, 그 순수 추첨제 특공도 신혼 특공이랑 생애 최초의 순수 추첨 방식이 있는데 네. 특공 자체가 없으면 그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약 가점으로 다 하는 거예요? 100% 가점제 되는 거죠. 100% 가점이 있고 네. 야, 일 커지네 이거. 게다가 9억 넘으면 그것도 안 해주니까 보증도 네. 안 해주니까 내가 네. 돈이 좀 있어야 돼. 네. 아. 그러니까는 둔촌주공이 이게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냐면은 올해 서울시 분양이 네. 지금 거의 4,000세대 정도도 안 돼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요. 음. 근데 연간 서울시 분양은 평균 4만 호 가까이는 되어 왔었거든요. 아파트 네. 기준으로? 네. 네. 와,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조합이 한 75%인 3만 세대 가져가고 일반 공급은 한 1만 세대는 넘었었는데 네. 올해 분양이 아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사업 주체인 조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분양해봐야 큰 의미가 있다 하면서 또 이 분양가 상한제 좀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사람들은 그래서 둔촌주공 언제 분양하냐 뭐 19년부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공사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이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곧 분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에 받아볼 그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야. 거꾸로 만약에 본인이 둔촌주공 특공을 좀 준비했던 입장이라면은 네. 9억이 넘어가면 특공이 없어져. 그렇죠.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는 9억 넘는 분양가가 없었어요? 아니죠. 레미안 원베일리가 네. 올해 분양했잖아요. 네. 레미안 원베일리는 아예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어차피 분양가가 비싸니까. 네, 그냥 현금 거의 내고 살 거 생각하고 네, 거의 그냥 서울 최고가 분양 중에 하나를 특공이고 기록할 거라고 추첨이고, 기대도 안 생각을 한다?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특별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예 없었고 그 둔주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물량이 많고요. 전체 한 12,0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공급만 4,800세대 정도 되는데 예. 그 4,800세대에 뭐 한 30%를 생각해 다도 많네요.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거의 1,800세대 1,500 1,800세대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 웬만한 되는데 아파트 전체 그 단지 수다 그냥.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지군요. 네, 그게. 그래서 이거 언제 분양하냐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이 여러 도급사가 있지만 현대건설이 메이저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올해 연간 공급 목표가 둔촌주공 때문에 못 지켜질 정도로 이게 큰 분양 건수죠. 와. 그래서 이런 게 내년으로 이연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는 그래서 그런 거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상제 심사 기준 개선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공급 주체는 좋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특공이 사라지고 아니면 또 이러면은 대출도 현금 많은 안 사람들만 해주고. 가니까 가는 거냐. 둔촌주공 정비사업 해가지고 어떻게 뭐 청년 세대 이런 로직으로부터 또 약간 기스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비판하려는 그런 9억 기사.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너 조금씩 다 생각할 텐데 네.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네. 추첨도 안 되고 네. 특공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 민간 저희가 투기과열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잖아요. 이야 그래서 100% 저도 가점제니까. 둔촌주공 관심 있는데. 그래요? 네. 청약통장으로? 가점이 높으신가요? 아주 높진 아주 높진 않은데 중간에 바보같이 청약을 깨가지고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작은 아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이라고 해서 택지비랑 건축비랑 가산비라는 게 있는데 저런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부분에서 논쟁이 항상 많았던 겁니다. 뭐 택지비 선납이자 인정 불가, 민간 택지 가격 평가가 미흡하다. 저 민간 택지 가격 평가가 미흡하다는 포인트가 이번 분상제 개선의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지비를 결정할 때 감정 평가를 하게 네. 되는데 그 감정 평가를 하는 대상의 비교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 못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입지적인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이 택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든가 없으면 그냥 유난히 멀어도. 낮게 나오는 지역에 해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할 때 좀 낮게 이렇게 낮게 되는 경우가 책정하도록 있겠죠. 그 유도가 되다 보니까 저거를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개정해 달라는 거여서 입지 차이 보정 기준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그 감정 평가에 대한 논란을 좀 없애겠다는 형태로 택지비가 가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 부분이 예민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거 개정안 나오자마자 거의 제가 그 받았던 첫 번째 질문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둔촌지공은 9억 너무 안 나와. 자기는 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이제 감정평가 기관이 결국 택지비 감평하면 알겠지.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아파지네.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는 네. 가격이 조금 분양가의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경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네. 왜냐하면은 택지비에 대한 어떤 구체성과 입지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입지 차이를 네,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일 거예요. 분양가가 그래서 저거를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은근히 요즘에 규제 완화를 좀 하잖아요. 티 안 네. 나게. 은근히 하죠. 네, 은근히 규제 완화를 국토부가 그 노영욱 장관 체제 때 잔잔하게 규제 완화 희한하게라고 표시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기특하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근하게. 은은하게 하자. 최근에 하고 바뀌는 국토부 장관이 티 안 나게 하고 있지 티안나게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티 안 나게 아.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오피스텔 바닥 면적도 그렇죠. 85에서 네. 바닥 난방 대개 120으로 바꾸고 음. 했는데 그러면서 분양가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서울에 분양이 없는 이유가 뭐야 들어보니까 뭐 분양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자체가 너무 좀 핸들링할 수 없게 국토부가 기준을 명확하게 꼼꼼하게 주겠다 해서 네. 완화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화해 준 거니까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저희가 9억이라는 숫자에 좀 꽂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를 받았는데 그게 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공급 주체들이 분양가 심사가 과거보다 깔끔해져 가지고 지금 올해 유난히 펜딩되고 있는 그런 분양들이 내년에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또 마냥 그 기사처럼 뭐 비판 포인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이 좀 조합들이 분양을 이제는 하자. 해도 될 만하다. 지금까지는 이 돈 받고는 못 팔아 했는데 네. 분양가가 몇 퍼센트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감도 안 잡힙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결국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지금 높아진 입지 가격을 반영하게 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올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란 결국은 다 택지 가격 상승률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토지비 네, 상승이어서 네, 예. 그런 거를 실제 반영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퍼센티지로 올라가지 한 않을까 20%? 와. 네. 한 20, 예상보다 한 20%? 뭐 그렇죠 정도인가요? 지금 왜 이게 궁금하냐면 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그냥 시가에 분양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면 이 갭을 조합원들이 다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야 세상 바뀌면 하자 이제 당연히 이런 생각하게 될 건데 여기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면 아이 이참에 하자. 야, 그 이참에. 세상 바뀌는 거 기다리는 얘기냐. 요번에 우리 손해 보자. 빨리 하자 할 수 있는 그 정도라서 네. 근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요만큼 올라가면 그러면 그냥 안 하겠죠.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그 뭐 예를 들면 19년 말 부동산 가격 대비 지금 올라간 퍼센티지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이야.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예민한 문제가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점수를 쌓아서 네. 언젠가 한번 분양 받으리라. 왜냐하면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싸게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있으니까. 네. 근데 예.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조금 완화해주면 음. 분양 물량은 많아지겠으나 가격이 다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둔촌주공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분양이 그렇습니다. 다 네. 가격이 높아진다는 네. 뜻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점수를 쌓고 내가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도 그래 나는 분양을 한번 누리리라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양 많을 아파트 텐데 싸니까. 많을 텐데 네.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전략이 고민이 되죠. 내가 분양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냥 그냥 갭 사는 게 투자를 낫다. 하느냐. 갭 투자를 하는 게 낫는 걸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 원가 방식인데 원가가 시세를 칼같이 반영한다면은 결국 시세 분양이랑 비슷해지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간편 가격이 시세만큼 가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되긴 되지만 종전보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양 로또 네. 약간 이런 용어는 과거보다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기존 분양에 대한 그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뭐 어디 되면은 뭐 몇 억 로또래 이러면서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꽤 올라갈 걸로 보시는군요. 분양가가. 야. 저는 감정 평가하면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야. 그 감정 근데 평가를 근데 이게 이 건이 그러니까 역시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단군일의 최대 사업은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것도 너무 큰 사업이야. 이것도 12,000세대여가지고 단군일의 최대 규모 재건축이거든요. 네. 세대수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이거가 매우 그 자체가 정치적인 그럴 거라서 네, 그런 거여가지고 누를지도 모르겠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누르면 또 연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건물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예. 분양을 하겠죠. 네. 시간은 점점 다가온다. 결정의 네네. 순간은. 네. 그럼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데도 분양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후분양이라는 게 네. 그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말씀을 예. 많이 하는데 이것도 분양이어가지고 예. 저희가 골조 3분의 2 이상 짓고 분양을 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뭐 후분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것도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후분양이라도. 네, 후분양이어도. 그래서 그 이 다음 뉴스가 아니고 다다다음 뉴스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로 이어볼게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네. 규제잖아요. 예. 공급하는 주체한테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공급하는 상한제를 입장에서. 네네. 피해서 가는 방법. 네네네. 사업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있었어요. 특히 아까 07년부터 15년 4월까지 네.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싶었던 사업 주체가 이걸 회피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먼저 임대로 그렇지. 공급을 하고 아. 네, 뭐 한 3년 정도 지나거나 5년 정도 지나면은 분양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분양이 분양으로. 아니라 임대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 네네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요? 민간 주택의 그 분양 전환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예. 민간 시행 주체가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하는 하게 거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실제로 가장 효율적으로 쓴 게 지금 뭐 더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남더힐. 한남더힐. 그렇죠. 한남더힐이죠. 네. 이 뉴스로 한남더힐 뉴스를 가면은 네. 저희가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유난히 민간 임대주택 분양이 많았거든요. 네, 민간 임대주택 임대주택. 많았는데 예. 네, 저희 뉴스를 보면서 살짝 일단 네, 한번 뉴스 한번 해보죠. 보시죠. 그냥 예. 좀 뒤에 하는 뉴스, 것보다? 뒤에 네. 뉴스를 왜 이렇게 챙겨서. 뭐 자꾸 다른 얘기로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둔촌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금 논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들이 분양을 안 하고 버틴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검사를 받으러 가면 지자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안 할래. 그래서 어디 보자. 그럼 이런 거 다 좀 얘기 좀 들어주는 걸로 바꿔줄게. 라고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분양가가 올라갈 여지가 생기고 그럼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수도 있다. 가 그러면 각종 규제가 특별 공급. 들어오니까 특별 공급이 안 안 해주고 된다. 특공도 안 해주고 추첨도 안 해주고 그냥 청약 가점대로 커트라인 딱 잘라서 돈 있는 사람만 분양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다들 고민하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앞부분의 정리였고 네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역사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들이 임대 먼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이제 하실 거예요? 그게 분양가 이제부터 지금? 상한제가 19년 12월부터 적용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졌고 네. 그래서 이 지금이야 완화해주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개선 이런 게 있지만 없는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시대. 소위 분양가 억압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분양가 억압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도 네. 그 네. 공급 주체가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 선임대 후 분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한남더일이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한남더일이 뭐 단국대학교 부지를 한스자람이라는 시행사가 그거를 그러니까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고급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기간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원하는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는 나왔어요. 상황이어서 먼저 예. 임대로 하고. 임차인을 모집을 하고 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순간부터 그 분양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주택 경기 부활하는 게 거의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그 주택가의 상승이 존재하던 해에 전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최초 공급했을 때는 뭐 평당 3-4천밖에 안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높아진 레벨이 돼가지고 예. 시행사에서는 우리 분양 전환 가격은 평당 7천에서 8천 하겠다. 입주자들 중에서는 그거는 너무 비싸고 우리 한 3-4천으로 해야지 된다 해서 둘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입주자들하고 네, 입주자 하고. 분양 전환 그 권한이 있는 입주자하고 이제 그 시행사가 소송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법정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나죠. 어떻게 났어요? 시행사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걸로요. 마음대로 할 수 사업주체가. 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요. 하긴 아직도 소유권이 시행사한테 있으니까. 아니 얼마에 그 팔든 둘 간에 상관없지. 뭐 예. 저희가 법률적인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둘이 작성한 어떤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거나 그런 게 안 되고 예. 그냥 또 사업 주체는 시행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행사가 그런 분양 전환 가격과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결정권이 있다고 거의 놔버렸고 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20년부터 그 분양가 억압의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그러면은 일반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온 기사가 좀 이미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미지 좀 피디님. 이쪽으로. 예. 뒤로 좀 이미지가 분양 전환하면 로또라는 제 기사가 맞아요. 예. 이게 민간 임대 아파트 뒤에서 벌어지는 요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가 좀 재밌는 기사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임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일단 임대야. 네, 일단 임대예요. 분양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데 다 추첨제예요. 추첨제. 그러니까 주택 청약은 어. 가점제다, 추첨제다, 또 뭐, 순순차제다, 특공이다, 뭐. 특공이다, 일공이다, 또 일주 등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순수한 그 민간 임대 아파트를 어쨌든 임차인을 모집하는 그렇죠. 거는 세입자야 뭐 차를 두고 뭐 사업주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주가 그냥 이건 추첨으로. 그래서 다 추첨으로 저희 오피스텔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추첨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임차료를 먼저 딱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임차료 얼마에 월 얼마 그리고 타입은 뭐뭐뭐뭐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라는 게 소위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건데 이게 없어졌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설형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형은 안 매입형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없어졌는데 그 건설형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집을 이렇게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업 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 6억 이하인 그런 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비합산이고 등등 세제 혜택이 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임차인을 먼저 모집하고 그리고 한남들 사례가 있으니까 10년 이에 분양할 때는 내 마음대로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 가격에 대한 상한제가 무용지물화 되는 거여가지고 예.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광교에 그 신광교 야. 제일 풍경차라는 게 분양하기 시작해서 예. 이게 대박 성공을 내기 시작하니까 올해 내내 분양을 했고 특히 올해 9월 달에는 수지에도 이런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분양 전환 가격이 이제 두 자릿수 금액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막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과열이 핫해지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사가 민간 임대 아파트 뒤에서 벌어지는 그 요지경이라 그래가지고 분양 전환 기대하면은 이것도 어쨌든 되기만 하면은 분양 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면 청약 어떤 이제 그런 이익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몰리기 시작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10몇 대 1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00대 1 넘어가는 형태의
주택 공급하는 패턴이 됐고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수임차 분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 제가 분양이 손 들고 임차인이 됐어요. 손 들고 세입자 된 사람들. 네, 네. 저 임차 제 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10년간 임대를 하다가. 임차권으로 아니 본인이 거주해야죠. 아, 본인이 거주해야 거주하다.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이 없는 거죠. 무주택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 임차권 역시 그 사업주마다 다르지만 임차권 분양권은 저희가 전매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권은 그 사업주가 이제 세입자를 당연히 바꿔주면 네, 사업주의 합의하에 이렇게 분양권 임차권 전매가 되는 그것도-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그것도 있는데 돼요? 그 전매가? 아까 피가 뭐 아까 3억 전에 붙었다 그러니까, 말았다 한 예. 거는 뭐냐면 피가 3억 원이다. 임차권에 그런 기사가 붙었다는 건데 어. 이것도 더 뜯어보면 저희가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실거래에 찍히잖아요. 네. 그죠? 실거래 네. 찍히죠. 음. 그래서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네. 이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네. 아니요. 프리미엄이 없는 걸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냥 어쨌든 뒤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얘기하고 떠나갈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 전매도 어쨌든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아. 그리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음. 경쟁률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도 많이 갔고 야. 집을 샀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세입자 권한을 사서 세입자로 살다가 팔아. 세입자한테 다른 이 세입자 하실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뒤로 그냥 돈 받는 건 세금도 없이 가져가는.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라 할 수 없죠. 네네. 예. 그래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들어간다 보니까 뭐 네. 취득세 없고 그리고 뭐 전세금이나 월 보증액이 월금액이 있긴 있지만 보유 기간 동안에 주택을 보유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청약이라든가 있고. 예. 뭐 이런 거로부터 그런 것도 자유롭고요. 있고. 어쨌든 임차 거주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결국 콜옵션이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서 네. 살수 그거를 있고. 행사를 할수 무조건 하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분양 전환할 네.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안 사면 하고 되고. 저 네, 네, 그냥 네. 세입자 끝낼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음. 맞는 와.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임차권 소유주 입장에서도 그냥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양 전환할 때 전환 가격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한남들 사례처럼 시행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네. 그게 가장 예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0년에 그래서- 얼마에 분양되는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당첨되신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일반적입니다. 10년 전에 10년 후에는 네네. 요 가격에 분양합니다. 맞아요.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금액. 네네. 그거를 되신 분들은 아세요. 네네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그게 막 이렇게 아무튼 픽스 된다 이거죠. 그거를 가격이. 현재 상황에서. 그래야 쟁송이 없으니까요. 어. 그래서 나인원처럼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 그 분양 전환 가격을 고시를 해가지고 이 가격에 분양 전환한다 이러면서 모집을 한 케이스도 있고 네. 지금처럼 아예 안 알려줘가지고 되면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네네 안 알려줘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냥 천태만상이긴 어쨌든 하죠. 가격이 픽스가 되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콜옵션이네요. 네. 정말 콜옵션이에요. 네, 나중에 10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야, 이 분양가면 받으면 그냥 바로 로또네라고 하면 하는 거고. 네네. 뭐야?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잖아. 나 안 해. 그러면 그냥 10년 후에는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데? 당첨되신 분들은 그 가격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임차권 전매도 원래 안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하면은 또 하자면 또 하는 거고요. 야, 너무 좋은데요? 이건 무조건 누가 좋다는 거죠? 다 좋다는 건가요? 아니요, 서로? 아니요. 들어간 사람 윈윈? 입장에서도 아, 예. 콜옵션이니까. 이 제도 자체는 사업 시행 주체가 네. 분양가 상한제도 회피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사업 마진도 커질 수가 있는 방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분양가가 좀 높죠. 대체로 전환 가격, 그러니까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이 10년 후 전환가가 전환 가격이 대체로 아니죠. 높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은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하냐면은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 미세하게 낮은 레벨에서 보통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결정해요. 10년 후 그러니까 가격인데 예를 들면 10년 후 가격인데 예를 들면
아, 그쵸. 그러면은 거꾸로 말할게요. 주변 시세가 9억 원인데 난 10년 후에 12억에 분양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런가요? 10년 후에는 주변 시세가 더 올라갈 테니까. 10년 후인데도 지금보다 그런 좀 경우는 싸게 전환 가격을 거의 한다. 없어요. 아, 그럼 네, 현재 그런 경우는 시세로 거의 없어요. 현재 대충 시세로 거의 픽스해놓고. 픽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되게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추첨이요? 현재 보면 그 현재 시세라고 하는 게 예. 현재 그냥 시가 비슷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그냥 현재 시가에 그냥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분양가 상한제 안 네. 하고. 아. 그리고 대체로는 전세로 잡는데 그 전세금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으면 그냥 이걸로 분양해라고 했을 만한 그 가격. 금액으로. 그러니 소유권 이전만 안 하고 결국 받을 돈은 다 받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저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윈윈 시스템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저는 뭐 저를 아신 뭐 네. 이프로님이나 뭐 네. 이제 안프로님은 다 아시겠지만 네. 과거에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예. 책도 썼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재상욱 대표가 지금 사업하러 나가서 저렇게 저 이쁜 옷 입고 있으니까 젊고 마치 학생처럼 보이죠. 2016년, 네. 6년이었습니까? 네, 예. 2016년에 그 당시에는 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모든 부동산 전문가는 최상욱과 최상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눴어.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기업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순 임대를 공급하게 되면은 임차료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인이랑 임차료가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임차 주택의 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개인 중심의 임차 시장이 한국이다 보니까 기업이랑 좀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기업 시장에 임대시장. 약간 뭔가 펌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런 임대주택 사업들이 막상 안 됐었어요. 근데 안 됐었었는데 이게 진짜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는데 분양가 억압 시대에 잘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게 2016년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제도적으로 후원하려고 많이 그 밀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장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도 다 만들어지고 정비되고 네. 세제 혜택도 전부 등장을 했는데 막상 그때는 잘 안 되다가 분양가가 억압이 되니까 이런 분양가 게 회피 나온다. 목적으로 그게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최근에 이것만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많아요? 최근에 이런 게 많습니까? 많죠. 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네. 그 순수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은 홈에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네. 거의 그냥 계속 꾸준히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뭐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제도 취지대로 공급되는 면모도 있긴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그 당첨된 그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눈살 찌푸러지는 부분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국감 때도 아까 9월에 공급했던 그 지역의 분양 전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럼 이제 이런 임대주택도 공급을 할 때는 우리가 좀 개입을 해가지고 들여다보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양 보증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아, 아파트는 네. 허그가 분양 보증 안 해준다 그러면 해주지 마. 어차피 분양할 거 아닌데. 우리 뭐 그냥 임대로 주면 돼. 임대로 네. 주면 돼. 네. 하니까 허그가 그걸 개입해서 야 그래도 심사 받으러 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사업 승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자체가 해주는 거죠. 이런 사업 승인 다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완전히 내가 민간 사업자가 뭐 어떤 관공서나 정부의 개입을 1도 안 받고 주택을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도 개편하고 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뉴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근데 조금 전에 아까 그럼 소유권은 계속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죠. 완공된 그냥 아파트를. 전환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 건설회사는 보유세 안 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억 이하니까? 아니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비합산. 그게 6억 이하여야 되지 않아요? 네. 80억 이하? 네. 그런데 분양가는 되게 높을 텐데 분양 전환가는 그거를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곽 지방에서만 가능한 일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나 이런 네, 쪽에서만 네, 6억 이하로 떨어질 만한. 뭐라 그럴까? 그거를
그래서 실제 너무 초고가 주택에는 할 수 없죠. 네, 초고가 주택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네. 않은 주택에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사가 9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네. 예. 네, 이것도 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는 국토부가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 약간 이런 기사였고 어저께 났는데. 우리 그때 1억 원 이하 싹쓸이해 간다. 네네네. 1억 원 이하 싹쓸이해 간다는 거죠. 예. 이게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토부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24만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 중에 법인이 한 8% 정도 되는 2만 1,000개를 거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개인 중에서 외지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저희가 외지인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외지인이 8만 건 정도를 매수해가지고 한 예. 30% 후반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이라든가 외지인의 매매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저희가 나서서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자금 출처 조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뭐 불법 그러니까 아니면 편법 징여나 이런 게 있냐 막 이런 걸 조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규제 회피 세그먼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네.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매수를 많이 했고 시세 상승이 일어난 지역은 거의 대개 예외 없이 이런 주택들이 있는 지역인 거는 맞는데요. 예. 지금 약간 조사를 한다 한들 공시 1억 이하 주택은 거의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렇죠. 예. 네, 거의 그냥 붙어 있는 데도 붙어 있는 있고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예. 거기서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편법, 불법, 자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초고가 주택에 대출도 못 받고 이러면서 막 부모 회사 동용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1억 5천짜리 아파트인데 1억 3,500이 전세고 그냥 1,500만 원으로 어떤 외지인이 매수를 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조사하는 건 좋지만 야. 조사하더라도 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맞아요. 크게 나올 건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건데요. 예. 뛰는 규제 위에 나는 그 뭐라 그럴까 민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 규제는 뛰고 있지만 실제 민간의 대응은 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 공시가 1억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규제 작년 네. 710에 했었던 여러 가지 세법 규제에 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그런 규제 중에서 취득세가 종전에는 주택은 1에서 3%로 취득세 특례를 받고 있으니까 예. 2주택자 8%, 3주택 12%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공시 1억 원은 예외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좀 몰려가서 이 1년 동안 이쪽 시장으로 좀 갔다는 게 등록이 보여진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선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회피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약간 애매하게 해서 지자체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할 수 있는 룸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임대부 분양 안 분양으로 하고 전환해가지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도 12월달 2019년 말에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가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이것도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사업자를 예. 내놓고 그다음에 네.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예. 저희가 가계 대출이 아니라 소호 대출 늘어나고 사업자 대출 늘어나고 하면서 예. 이런 대출 규제도 이렇게 회피를 하고 예. 근데 제가 그래서 다 말해버리면은 규제 회피 수단을 다 얘기해버리는 게 돼가지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규제가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뭐 제도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뭐 실제 숫자나 데이터나 이런 걸로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를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가 서로 다른 세 가지였는데 맥락이 비슷하네요. 다 이거죠. 와. 네. 아이고. 그냥 화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 뭐 대출 규제나 중동 대출 규제나 뭐 아무리 이렇게 또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또 얼마든지 민간 레벨에서는 그거를 또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또 찾아내긴 할 알겠습니다.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죠. 심지어 네.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제 지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계신데
9억 원 넘는 주택이 그 대출 규제를 받잖아요. 예. 40% 네. 20%로. 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신데 한쪽은 주택의 소유주고 한쪽은 임차로 들어가고. 음흠. 네, 그래서 임차로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을 받고. 네. 네. 그래서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신고 네. 안 하고 여성분이 이런- 집 사시고 남성분이 네, 여성분이 집 사시고 남편 전세로 임차인이고 전세로 들어가고. 근데 갭은 작으면 좋으니까 고가전세급으로 하고 전세 대출 5억까지 나오니까 대출 5억 다 받고 와. 전세 대출금에서 같이 갚고. 어.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년은 살아봐야지 일단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아니까. 되고 그런 것도 되고 뭐막 이러면서 야, 참. 이런 우픈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 대출 규제 제도 때문에 네, 피해가는 그 제도를 방법이죠.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희가 대응을 하는 그 영역의 한 가지인 건데 이쯤 되면은 정말 제도와 규제가 우선인가 실질이 우선인가를 고민할 타이밍이 한번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둔촌주공 아파트는 네. 결국은 그럼 분양가는 발표가 언제쯤 될까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조합에서 조합 쪽에서 우리 분양가 신청을 신청을 하면은 해보겠다. 네, 네. 신청을 하면은 그 택지비랑 이런 거를 간평을 해가지고 내년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조합이라면 앞으로도 이미 분양가 이거는 개선된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조합 입장에서는 개선이라고 볼 만한 제도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방향 틀었는데 다시 억압 이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바꾸는 이유가 네. 분양가를 너무 눌러놨더니 분양이 너무 안 된다. 너무 보여 조합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좀 맞아요. 올려주자는 거니까 네네. 조금 기다렸는데 또 안 해주면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래서 아마 당장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조합 입장에서도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시니 네. 그 아파트가 거의 다 내년에는 저희가 골조공사 너무 진행되기 전에 저희 선분양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3분의 네. 2 이전에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해야죠. 근데 근데 어차피- 그거를 막 천년만 그러니까 뭐 3년 준공되고까지 미루고 약간 그러니까 1년 더 미룰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공은 내년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완공이 내년에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저희가 분양 개선을 해줬잖아요. 네. 그죠? 예. 제도 개선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신청해서 받아서 그 가격에 하겠죠. 근데 제도 개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받았는데 너 마음에 안 든대 안 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업 방식을 변경을 못 하거든요. 사업 방식 변경 역시 인가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그 갑자기 우리 뭐 후분양하겠다 아니면 뭐 사업 방식을 다르게 이렇게 못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직은 분양가 네네. 신청도 한 번도 안 네네네. 했으니까 네네. 아하. 신청을 하면 나온 분양가로 그냥 받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뭐 예.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해서 분양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가격대라는 거는 네.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주도보의 110% 룰이랑 비슷한 금액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거여가지고 이번 개선된 방식으로 받아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받아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너무 분양이 없다고 하니까 뭐 안 올리면 사유재산이니까 분양을 안 하려고 네. 네. 버틸 것이고 1년 버텼더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버티냐 안 버티냐의 문제가 그 규제가 너무 과하냐 안 과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규제가 있는 거야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정도 규제는 적당히 그냥 나중에도 안 바뀌겠네. 이 정도 규제는 그냥 공급하는 그 아파트들도 있겠네. 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규제를 딱 보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다주택자 양도세 82.5 이거처럼 이거는 이거 내버려두면 집이 안 지어지겠네. 이거는 이건 안 되겠네. 매물이 절대 안 나오겠네. 그럼 기다리면 이 제도가 바뀌겠네. 라는 수준의 강한 규제는 네. 보면 기다리고 곧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규제가 얼마나 규제의 강한 수준을 떠나서 이 규제가 한번 들어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절대 안 바뀐다. 20년 동안 절대 안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제도가 워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정권 4년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면 또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 믿음이 안 생긴 이유가 네.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너무 것처럼 과하니까 너무 과하다. 변곡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뭐냐면 양도세도 음. 100% 감면일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겠다. 5년간 상승분 전액에 대해서. 이게 13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과를 했더니 양도소득세 기본소득세율에 이제 30%포인트 중과가 돼가지고 소득세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82.5%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양도세 레인지가 0%에서부터 82.5%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법인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수가 있는데 법인세 뭐 22, 23% 여러 가지 네. 법인세 인상하라고 인하한다 1, 네. 2%포인트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뭔데 양도세는 빵프로에서 80.5%를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 큰 혜택이다. 이러면서 좀 중간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소위 그 황금세율대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예.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너무 과한 영역이요.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예. 둔촌주공은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바뀌기 전에 그때에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예. 그런데 그 예상 분양가가 너무 낮아서 안 했던 겁니까? 그렇죠. 그 그거는 주도부랑 얘기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그럼 이번에도 얘기를 해보겠군요, 둘이 바뀐 규정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신청을 이제 해볼 테니까요. 예. 네. 했다가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네. 어쨌든 조금 변화가 있었던 네.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부동산원 네. 감정원이 머리가 더 아프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택지비에 어떻게 감정해야 되나? 네. 본인들의 택지비에 이 모든 게 결정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다 막 이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네네. 둔촌주공은 워낙 큰 물량이라 이거를 네네.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예. 부동산원이 가장 머리 아픈 아플 거예요. 상황이 되었죠. 그 동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옆 동네라서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진짜 얼마나 크냐면 그 나중에 이제 지어지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파트 단지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버스 정거장으로 하나, 둘, 셋, 네 정거장 가야 돼요. 내정거장만큼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단지예요. 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네. 그쪽 같지만 분명히 단지 안에 수영장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거 다니려 버스 타고 가야 된다? 네, 그 우리 단지에 있는 수영장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버스 타고 내 정거장 가면 어느 동네든 수영장 있어요. 저 단지 뭐 만 세대가 넘으니까 뭐 네. 진짜 크죠. 저희가 그 헬리오시티 입주했을 때도 네. 이게 거의 한 9,500세대 정도 돼가지고 요 끝에서 네. 저 끝까지는 거의 뭐 네. 특히 그 밑에 주차장 가보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한 주차장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그렇죠. 만 세대가 12,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는 네. 뭐 어마어마한 도시네 규모를- 도시. 가면- 작은 도시네. 가면 그 셀류시티인가 어딘가도 네. 가면 뭐 아이들이 과외 선생님 집으로 오시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네. 그럼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세미나룸도 있고 뭐 독서실도 있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버스 타고 가? 너무 멀어. 그 단지가 너무 크니까 물론 우리 옆집에 있는 단지도 있지만 야, 저거 있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그냥 길 건너 다른 사설 독서실이 가깝네. 와, 이제 이런 진짜 케이스가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거의 미니 있습니다. 신도시죠. 저희가 미니 신도시네, 왜냐면은 거의. 1제곱킬로미터의 도시를 만들면은 한 6, 7천 세대의 주택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는 12,000세대가 들어가니까 미니 신도시 어마어마하네. 정도 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공공주택 지구에 12,000세대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신도시 하나만한 사이즈죠. 사이즈네요, 네네. 진짜. 와. 그러면 그게 분양가가 부엌보다 높게 결정이 되면 아마 되어야 조합원들은 오케이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럼 되면 특공 없고. 그러니까 특공 없고 대출 안 되고 추첨제 없는 이 규제를 네. 또 풀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를 한 15억 정도로 올려서 네.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해주지만 그 이하 아파트는 그냥 추첨도 또 하고 특공도 주고 한다. 그렇게 되려면은 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고 또 바꿔야 되는 건데. 네, 뭐 예. 그런 게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11월 이번 달에 개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그 공교롭지만 특공의 추첨제가 도입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교롭네요. 여러 가지 의미로. 왜 사실은 저도 주변에 보면 네.
둔촌주공 기다리면서 네. 집 안 사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게 저예요. 꽤 있었어요. 제가 약간 오늘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긋나고 그러면 네. 그것도 좀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참 네. 정말 아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네요. 강동으로 한번 네. 가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군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가 있다. 네. 동북고등학교. 네.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삼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